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권법의 마지막 파트는 담보물권 파트인데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해마다 4문제예요. 4문제 출제되는데 우리 물권법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 소유권과 담보물권 이 두 파트예요. 특히 담보물권에서 이 다음에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저당권 파트가 조금 어렵게 나와요. 저당 파트는 조금 좀 난이도가 상급 난이도 나온다. 그럼 담보물권의 말뜻이 뭐냐? 우리 물권의 담보물권은 다른 말로 가치권이라 불러요. 가치권. 이렇게 불러요. 담보물권은요. 물건의 가치에는 어느 물건의 가치다. 어떤 물건의 가치에는 사용 가치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교환 가치, 처분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 물건 두 가지 가치인데 물건의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요를 뭐라 부르냐 그러면 용의물권이라 불러. 용의물권. 남의 거 빌려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또 물건의 가치 중에 처분 가치, 교환 가치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담보물권이라 불러요. 이렇게요. 근데 용의물권,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남의 토지 빌려 쓰는 지상권, 토지가 토지를 쓰는 지역권, 또 하나는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고, 물건의 가치, 교환 가치, 처분 가치를 우리가 지배하는 사람들을 담보물권이라 부르는데, 이 담보물권에는 우리 민법 세 가지가 있어요. 배워보면 담보물권에는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고, 유치권. 늘 얘기 듣는 거죠.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이 있고, 또 하나는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질권. 세 가지가 있는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질권은 동산 담보대, 동산 이용에 돈을 빌리는 것. 동산 이용에 돈을 빌리는 것은 질권. 부동산 이용에 돈을 빌리는 것은 저당권인데, 우리가 질권 그러면 전당포 생각해, 전당포. 우리 전당포에 시기에 맡겨 돈 빌리는 거죠. 그러면 돈을 갚아야 맡긴 동산, 물건을 찾아오는 거죠. 전당포 와서 돈 빌리는 게 질권이다.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결국 여기 4문제 나오는데, 그런데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실권 모두 타물권이다. 이거 타물권. 법률 용어예요. 타물권. 타물권이란 말이 뭐냐?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 남의 것에만 가능한 거지. 내가 내 부동산에 전세권, 내가 내 부동산에 저당권 잡는 거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에만 가능하다. 그걸 타물권이라 불러요. 자, 법률 용어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것에 가능한 물건, 내가 내 물건에 갖는 물건을 자물권이라 불러. 스스로 자자를 써하고 자물권, 타물권, 자물권. 그건 내가 내 물건에 갖는 물건이에요. 그럼 뭐가 있느냐? 내가 내 물건에 갖는 물건 두 개밖에 없어요. 소유권, 내가 내 물건에 갖는 물건이에요. 또 하나는 점유권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자물권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두 가지, 8가지 물건이 있었죠? 8가지 중에서 용의물권, 담보물권은 타물권이라 부르죠. 이렇게요. 그러면 담보란 말이 뭐냐? 담보. 물론 일본 한자 용어인데 담보라는 것은 한마디로 채권 확보 제도예요. 채권 확보. 내 돈을 받는 수단이에요. 내 돈 받는 수단. 이 채권 확보 수단이 바로 담보 제도라고 부르는 건데 이 담보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적 담보는 인적 담보. 사람을 잡는 거, 사람을 잡는 거. 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연대보증서라. 보증서 줘라. 공동보증서라. 보증인 세워라. 그럼 네가 못 갚으면 누구한테? 보증인한테 받겠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인적 담보라 부르는 거예요. 보증제도. 또 하나는 사람 필요 없어. 물건 잡히라, 물건. 이 물적 담보라, 물적 담보. 내 돈 안 갚으면 네 물건 처분해서라도 내 돈 받아가겠다. 그 물건을 잡는 거예요. 그 물적 담보. 그 물적 담보를 잡는 것을 우리가 담보물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인적 담보 보증제도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연대보증이 어떻고, 공동보증이 어떻고, 주체무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논할 필요 없고, 물적 담보를 잡는 거, 물건 잡는 거죠. 물건의 가치 중에서 교환 가치를 잡아놓는 거예요. 내 돈 안 갚으면 이 물건 팔아서 내 돈 받아가겠다. 거기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유치권, 저당칠권이 있는 거다. 이제 그런 뜻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기초 강의할 때는 용어 몇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에 들어가면, 시간을 많이 못 써서요. 요 4가지 용어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자, 용어의 뜻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걸 기초해서 이 용어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담보의 특성이란 말을 불러요. 담보제. 담보자만 들어가면
담보자반들, 물적 담보 얘기하는 거 유치권이건 저당권이건 질권. 이 담보자반들은 담보물권의 공통적, 이 공통점이 있어요. 대한민국 담보제의 공통점. 이 담보자만 들어가면 대한민국 담보제에 대한 이 네 가지의 공통적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통점이 불러요. 이걸 뭐라 부르냐, 법률용어로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 불러요. 통유성. 담보의 통유성. 이 법률용어예요. 통유성이란 말이 뭐냐면 한자 쓰면 모든 담보자만 들어 담보에 통하는, 이 통자가 한자 쓰면 있으니까 통하는 성질. 물론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통유성. 대만 담보제도에는 네 가지 공통적 성질이 있다. 담보자마다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걸 통유성이나 부르는데, 부종성, 다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의성. 이 네 가지 공통적 성질이 있다. 그 용어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요. 용어를. 그러면 네 가지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 담보제도에는 유치권이건 저당권이건 질권이건 담보자가 들어가면 부종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부종성이란 말이 뭐냐? 참 어려운 용어인데, 피담보 채권과 피담보 채권. 법률 용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 가면 항상 법률학자들은 우리가 영어 시험 보면 영어로 묻는 거죠. 독일어 시험 보면 독일어 묻는 거예요. 민법 시험 들은 민법 용어로 묻는 거지.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이렇게 물어요. 피담보 채권이 뭐냐? 받을 돈. 채권자 입장은 받을 돈, 채무자 입장은 갚을 돈.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 입장은 갚을 돈, 빌려준 사람 입장은 받을 돈. 받을 돈, 갚을 돈. 이걸 법률용어로 뭐라 부른다?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받을 돈, 갚을 돈이 존재하여야 이 담보물권도 존재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받을 돈, 갚을 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자, 돈 빌렸는데 갚았어요. 피담은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어떻게 된 거냐?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받을 돈, 갚을 돈, 피담보 채권과 이 담보물권은요, 뭐 유치권이건 저당권이건 질권, 담보물권은 두 가지는요, 항상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움직여요,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것을 부종성이라 불러요. 피담보 채권, 갚을 돈이 존재하여야 담보물권도 존재하고,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면 돈 갚아버리는 날,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되는 거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과 받을 돈,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항상 운명을 같이 한다. 이거를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해요. 부종성. 운명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담보제도에는 모두 있는 공통점이에요. 이게 존재해야 담보물권도 존재하고, 돈을 갚아버리는 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그날 함께 소멸한다. 운명을 같이 하는, 두 가지 운명 같이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부종성. 자, 용어인데 처음엔 까다로워요. 안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 불러요. 대한민국 담보제도는 수반성이에요. 수반성. 같이 움직여라. 수반하다. 같이 움직여요. 무슨 말이야 보세요. 피담보 채권과 피담보 채권과 한마디로 갚을 돈, 받을 돈, 피담보 채권과 이 담보물권은 함께, 여기 이제 함께 결합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함께 결합되어서 남한테 양도되고 이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야 돼요. 즉, 받을 돈, 피담보 채권과 담보 둘 중에 하나만 분리해서 남한테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남한테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면, 야, 내 대신 네가 받아가죠. 넘기면 담보물권도 함께 넘겨주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분리해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김 씨한테 1억을 빌려주고 김 씨 부동산에 1억짜리 저당을 잡은 저당권자야, 내가. 근데 내가 갚을 돈이 있어요.
빚독촉을 해요. 야, 내 돈 갚아 빨리. 야, 내가 돈을 못 갚지만 내 받을 돈이 있걸라. 이 등기부 봐봐. 내가 돈 빌려 1억짜리 자산을 잡았는데 그 변제기가 6개월 남았어. 6개월 뒤에 안 갚으면 경매에서라도 내가 받아갈 수 있어. 이거 받은 다음에 줄게 했더니 넘기래. 너 못 믿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넘길게. 채권 양도 왔어. 내가 김 씨한테 1억 받을 것을 오늘부로 아무 조건 없이 누구누구에게 양도한다. 그럼 받을 돈 피담보증 양도됐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등기소 가서 저당권도 함께 이전께 해주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분리양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받을 돈, 내가 받을 돈 남한테 양도하면 그 담보권도 함께 넘겨줘야 돼, 이렇게요. 둘 중에 하나만 분리양도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뭐라 부른다? 수반성. 피담보 채권과 담보권 함께 양도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이게 모든 대부분 담보제도 공통점이에요. 담보자만 들어가면 이 수반성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함께 양도해라. 같이 움직여라. 두 가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둘 중에 하나만 분리양도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수반성. 요 성질이 있고, 대한민국 담보제도에는 불가분성이 있어요. 불가분성. 자, 이 불가분성의 말이 참 어려워요. 불가분성. 자, 1번 한자 용어인데, 한자를 보면 나눠지지 않는다. 나눌 수 없다. 불가분성. 이게 무슨 말이냐. 응? 대한민국 담보제도는 불가분성의 특징인데, 불가분성은 피담보 채권 받을 돈, 돈 1억 빌려주면 1억 원 칩시다. 자, 빌려준 돈 1억. 피담보 채권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액 갚을 때까지 담보물건 전부가 살아있는 거예요. 일부를 변제했다고 변제한 만큼 담보물건 소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건 전부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일부 변제한다고 변제한 만큼 담보물건 소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만약에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빌려주고 채무자 부동산에 1억짜리 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채무자가 빌려준 1억 중에서 9,900만 원은 갚았는데 마이너스 아직 100만 원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일부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1억짜리 저당권 전부가 살아있는 거예요. 전부가.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100만 원 끝까지 안 갚으면요. 이 100만 원 때문에 그 저당자 부동산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건 전부를 행사할 수 있대. 일부가 남아있다면 그 일부 때문에 그 목적 전부를 경매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전액을 변제 담보를 행사할 때 담보가 불가분성에 불러요. 그래서 돈 갚는 만큼 담보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받을 돈이 단돈 10,000원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10,000원 때문에 1억짜리 그 저당 목적을 전부를 경매할 권리가 있다. 그걸 불가분성에 불러요.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건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일부 변제했다고 변제한 만큼 담보물건 소멸하는 거 아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단돈 10,000원까지, 단돈 100만 원까지 전부를 갚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경매당하니까. 전액을 변제 담보물건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불가분성에 부른다. 대부분 담보제도는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대부분 담보제도에는 물상돼 있는 것이 있다. 물상돼 있어. 한자 쓰면 물상대의성이라 불러요. 다 1번씩 한자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음만 따다가, 우리 한자 문화권이니까 음만 따다가 물상대의성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압니까? 마치 영어를 그냥 굿모닝을 쓴 거야. 굿모닝이라고. 우리 굿모닝을 아니까 아는 거지, 이거를. 아니까. 자, 1번 한자 용어인데, 물상대의 거는 어떤 담보잡은 목적물이 건물을 저당 잡았어요. 돈 빌려주고 건물을 저당 잡았는데, 그 담보 목적물이, 원래 담보라는 것은 내가 내 돈 안 갚으면, 약속한테 안 갚으면, 경매에서라도 내 돈 받아가는 게 바로 이 담보권절이잖아요. 근데 담보잡은 목적물이 건물을 저당 잡고 돈 1억을 빌려줬는데, 저당 담보물이 화재로 모두 멸실돼 버렸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1억 안 갚는다고 경매할 게 없잖아, 지금요. 경매를 해야지 경락도 돈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만 목적을 멸시했어요.
멸실하면 멸실했을 때 이 가치 변형물이 나와. 가치 변형물. 이 가치 변형물이 나온다면 예를 들면 화재보험금이 뭐 2억이 나온대요. 그럼 화재보험 회사를 쫓아가서 그 화재보험금 중에서 1억 원은 건물주한테 주지 말고 나에게 먼저 지급해달라 라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게 물상대일성이에요. 예를 들면 토지를 저당 잡았는데 저당 잡은 토지가 수용당했어요. 이날 배우면 수용당한 토지를 저당권자 경매할 수는 없어. 그럼 이제 경매할 목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 경매당한 사람이 채무자가 수용보상금이 5억이 나온대요. 그럼 수용보상금 나오는 광고 쫓아가서 나 이 수용당한 토지에 봐라, 이 등기 봐라. 1억짜리 저당 잡은 사람인데 그 수용보상금 5억 중에 1억은 토지 소유자한테 주지 말고 채무자 주면 나에게 먼저 지급해달라. 라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게 물상대출한다는 거야. 자, 저당 목적물이 화재가 나거나 수용당했을 때 화재보험금, 수용보상 위로 올라가서 내 돈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뭐라 부른다? 물상대의성이라고 부른다.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데 돌아가서 1억은 나에게 먼저 지급해달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뭐다? 물상대의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자꾸 해봐야 돼요. 대부분 담보제도는 부종성이 있다, 수반성이 있다, 불가분성이 있다, 물상대의성이 있다. 자, 네 단어. 자, 기초 강의 할 때는 이런 것들은 이 단어 많이 써먹을 거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본 수업에 들어가면 용어들은 많은 설명을 못 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기초 강의 할 때는 뭐 구체적인 거 뭐 효력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이상 많이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가 시험에서 못 하는 것들 봐주셔야 되는데. 유치권이라는 게 있어요. 유치권 담보물권. 자, 유치권이라 부르는데, 저 유치권은 한자를 쓰면, 물론 1번이 한자 용어예요. 왜 1번이 한자 용어를 강조하냐면, 그럼 우리가 한자를 알면, 이거 읽을 줄 알면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한자 읽을 줄 알면 뜻 모르잖아요. 그럼 1번씩 한자지. 그러니까 이게요. 1번 말이죠, 이게요. 자,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담보물권 중에는, 물론 여기서는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나와요. 보통 뭐 두 문제 많이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고 두 문제 나오는데, 유치권이란 말이 뭔가? 유치권은 우리 법조문은 우리가 이제 8가지 물권을 배워요. 뭐 전세권, 지상권, 뭐 지역권, 점유권, 소유권, 저당권. 그 8가지 물권 중에 7가지 물권만 시험범위라. 질권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어요. 그 물권 중에서 가장 짧아요. 유치권은 우리가 기본서 받아봐도 한 5페이지밖에 안 돼요. 왜? 법조문이 몇 개 안 돼요. 유치권은 320조부터 328조까지 9개 법조문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유권에 하는 법조문 한 60개 돼요. 그럼 원래 이 법학이라는 것은 법조문이 있으면 그 법조 하나를 다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 양으로 따지면 소유권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9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시험 출제 비중은 2문제 나와요. 가장 우리가 법조문이 짧은 파트인데 유치권이란 말이 뭔가 봅시다. 자, 법조문 하나 볼 거예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그러니까 유치권은 내가 내 물건 유치한다는 말 없어. 내 것이 남의 것에만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는? 타물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만 유치권을 성립하는 거야. 내가 내 물건 유치한다는 말. 자기가 자기 물건, 내가 내 물건, 자기가 자기 것을 유치한다는 말 없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만. 타인의 물건, 물건이니까 물건에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잖아요. 물건을 분류한 방식 대표 동산,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말을 바꾸면 내 것이 아닌 남의 동산, 뭐 기계 한 대건, 젖소 한 마리건, 냉장고 한 대건, 뭐 남의 시계건, 컴퓨터건, 동산, 남의 부동산에 토지건, 건물이건, 동산, 부동산에 모두 가능한 물건이에요. 유치권은 이달 배우면 동산도 유치할 수 있고 부동산도 유치할 수 있어요.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할 생긴 채권. 이 다음에 보면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거나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관할 생긴 채권. 이걸 뭐라 부르냐? 내가 남의 물건에 유치권 행사하려면 그 물건 관할 생긴 채권 이거를 견연성 있는 이렇게 불러요. 견연성 있는 채권일 거야. 역시 또 1번이 한자 용어인데
뭔가 끌리는 연관성 있는 채권만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채권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한단 말이 뭐냐? 자, 유치한단 말은 남의 물건을 이 돈 받을 건 채권자가, 그건 채무자 거겠죠? 채권자가 남의 물건을 채권자가 채무자 물건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 이걸 유치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돈 갚을 때까지. 네 물건 못 돌려줘. 자, 이게 유치권이에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어요. 양복 5벌을 맡겼는데 양복 한 벌당 드라이비가 세탁비가 10,000원씩이라는 거야. 예, 좋습니다. 5벌 50,000원 세탁해 주세요. 맡겼어요. 자, 이틀 때 가서 세탁소 사장님, 제가 세탁비가 없으니까 50,000원 세탁비 다음에 드릴 테니까, 드라이비는 다음에 드릴 테니까 세탁물 주시죠라고 얘기하면 세탁 주인이 뭐예요? 유치해버려요. 나 인도 거절합니다. 내 돈 세탁이 50,000원 줄 때까지는 세탁 못 돌려줍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보는 손님이에요. 어떻게 받으려고요? 유치하는 거예요. 자,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 견적이 100만 나왔어요. 얘 고쳐주세요. 고쳐놨더니 이틀 뒤에 와서 수선비 그 자동차 수리비는 이 다음에 드릴 테니까 자동차 주시죠. 이거 주면 못 받아요. 저기 카센터 사장님 입장해 볼 때는 나 내 돈 갚을 때까지는 자동차 인도 거절합니다.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돈 갚아야 자동차 돌려주고, 돈 갚아야 세탁 돌려주고. 자, 이제 부동산 가보자고요. 자, 내가 건물에 인테리어 업자인데 내부 공사를 인테리어 하는데 3천만 원에 공사를 맡았어. 창틀 바꾸고 뭐 바꾸고 이 도급을 맡아요. 도급. 이 도급이라는 것은 일을 완성시켜야 후불을 받는 거예요. 선불을 받는 게 아니라 일을 완성시킨 다음에 후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는 일을 완성시켰어요. 공사비를 안 주네요? 돈 없대요. 갑자기 싹 오리발 내밀어요. 저기 이 다음에 돈 벌면 갚을게. 이거 못 받아, 내 공사비. 나 그래서 지금부터 이 건물 유치합니다. 나 공사 줄 때까지는 절대 인도 못 합니다. 그 인도 안 해주면 건물주가 남한테 임대도 못 놓고 매매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내 돈 갚아야 돌려주겠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압박, 채무자한테 심지어 압박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 압박을 가해서 내 돈 먼저 얼른 갚게 만드는 것에 이 담물권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세탁비 5만 원 때문에 세탁물 양복 5벌 포기할 겁니까? 아, 자동차 수리비 100만 원 때문에 자동차 안 찾아갈 거예요? 공사비 3천만 원 때문에 30억짜리 건물 포기할 거예요? 심지어 압박을 가해서 빨리빨리 내 돈 먼저 갚게 만드는 게 뭐다?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아무 때나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할 생긴 채권, 이것만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연관성 있는 채권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돈 받을 건 채권자가 이 점유하는 이 목적물. 아까 세탁물 점유했잖아요. 자동차 점유했잖아. 남의 건물 점유했잖아. 지금 공사하면서. 이 목적물 이 자체에서 발생한 내가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이 채권이어야, 이걸 뭐라 부른다? 견연성 있는 채권이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수리비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자동차 자체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할 수 있어. 자, 양복 5벌 드라이 했어요. 어디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세탁비는 그 양복 5벌 자체 들어간 비용이잖아. 나 이 돈 갚을 때까지는 네 물건 못 돌려줘. 물건 찾아가면 돈과 찾아가.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치권 성립하는 건데, 잘 보세요. 유치권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나 카센터 주인인데 제가 잘 아는 단골이에요. 이웃 사람이에요. 3개월 전에 급한 일 있다고 현금 100만 원을 빌려준 거야. 받을 돈 1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안 갚아요. 오지도 않고 앞으로 다니지도 않고 만나면 뒷길로만 다니나 봐. 연락도 없고 돈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님께서, 그 집 와이프께서 자동차 타이어 좀 바꿔주세요 하고 자동차 맡기는 거야. 가서 남편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3개월 전에 빌려준 100만 원 갚을 때까지는 이 자동차 유치합니다. 인도 거절합니다. 돈 100만 갚아야 자 돌려줄 겁니다.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
빌려준 100만 원과 이 자동차는 아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런 채권이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건 자체 들어간 비용만 유치하는 거예요. 뭐 받을 돈이 있다 다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결연성 있는 채권이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또 하나, 또 유치권은 언제까지? 그 변제가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얼마?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좀 더 정확한 용어는 이거예요. 전부를 변제할 때까지. 응?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치가 뭐야? 유치할 권리가.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한다. 인도를 거절해서 뭘 써? 심의자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얼마 받을 때까지? 전액을.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이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불가분성. 전액 변제할 때까지 전부 유치할 수 있다. 불가분성이라 부르는 거죠. 불가분성. 이게 부르는 거잖아요. 불가분성.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얘 양복 한 벌당 세탁비가 10,000원씩. 5벌이니까 50,000원입니다. 얘 드라이 해주세요. 맡겼어요. 그러더니 이틀 뒤에 오더니 세탁비 50,000원 다음에 드릴 테니까 세탁물 달라는 거야. 나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나 관할생이 채권. 응? 이 세탁 자체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나 이 50,000원 줄 때까지는 양복 인도 거절합니다. 양복 찾아 돈과 찾아. 지금부터 유치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 압박을 가해서 빨리빨리 내 돈 갖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참 노려보더니 지금 예식장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대요. 양복이 없대요. 응? 그건 댁사정이지. 난 못 준다 그랬어요. 유치해버렸더니. 들어가더니 10,000원 갖고 와서 10,000원. 한 벌당 10,000원씩이니까 10,000원 줄 테니까 곤생 양복 내놓으래. 자, 유치권 풀어줘도 안 풀어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다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10,000원 갖고 한 벌에 10,000원이니까 10,000원 주고 한 벌 달라고 그러면요. 또 한 벌 찾아가더니 계절 바뀌어서 6개월 만에 오더니 10,000원 갖고 오더니 파란색 양복 내놓으래. 이런 식으로 돈 받다가는 그 세탁 받는데 1년, 2년씩 걸려요. 또 마찬가지야. 자동차 자동차 수리했는데 타이어도 갈고 뭐 엔진 오일도 갈고 뭐도 갈았는데 일부 변제했다고 변제 한번 풀어주면 나머지 돈 어떻게 받으려고? 전액을 변제할 때 50,000원 전부 줄 때까지 전 유치하는 거지. 일부 변제했다고 풀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풀어주다가는 돈 받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내가 물품 보관소입니까? 전액 변제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뭐라고요? 불가분성. 그러지만이 심의자 압박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강하게 해서 전액을 빨리빨리 변제받는 거지. 10,000원씩 갖고 와서 한 번씩 풀어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유치권 불가분성이에요. 그렇지만 전액 규정이 불법 행위로 한 점유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받을 돈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 유치권자가 동사무소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되는 거지. 무단으로 막, 응? 자기도 수입이 안 좋다고 지나는 차 내려 그러더니 막 자기도 뺏어갔어요, 그냥. 양복 벗으래. 당시 1개월 전에 드라이비 10,000원 안 줬으니까 양복 벗으래. 막 뺏어왔어. 그런 식으로 성립하지 않고, 무슨 점유? 적법한 점유가 됐을 때 되는 거지. 불법 점유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유치권이구나. 또 하나, 중요한 얘기 뭐냐. 유치권은 쌍방이 두 사람이죠. 쌍방이 이 쌍방이 이제 보통 이렇게 불러요.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와 돈 갚을 거 있는 채무자. 쌍방이 합의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성립하고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제도지 두 사람 합의로 성립하는 담보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보세요. 세탁을 맡길 때 세탁소 제가 이 말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보세요. 저기요 손님 세탁비 50,000원인데 세탁비 50,000원 줄 때까지는 세탁물 인도를 거절하면서 유치하기로 하겠습니다. 합의해 주시죠. 돈 50,000원 줘야지만 세탁물 넘겨주기로 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합의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야. 왜? 이게 세상 살아는 이게 공평하다는 공평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카센터 장터 맡길 때 카센터 주인이 장터 수입이 100만 줄 때까지는 이 자동차 유치하기로 합시다. 라고 합의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탁물 찾으러 와서 자동차 찾으러 와서
그 채무 자동차 소유자가 세탁 맡긴 사람이 인상서면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세탁 맡길 때 세탁 줄 때까지 유치하기로 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한 적 없지 않느냐. 자동차 맡길 때 자동차 수리비 100만 원 줄 때까지 이 자동차 인도 거절합니다. 그리 아세요라고 나한테 말한 적 없잖아. 말하지 않아도 말해야 합의. 말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보냐. 법률용어로 법정. 유치권은 쌍방이 합의된 바 없어도 법률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건이다. 이런 것을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달 배우면 저당권 같은 건요. 합의가 돼야 돼. 합의 없이는 성립하잖아요. 쌍방 간에 채권자와 돈 받을 거는 채권자와 채무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을 무슨 담보는 약정 담보제도라 불러요.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워보면요. 합의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된 담보제도를 법정 담보제도, 유치권, 쌍방 합의가 있어야만 성립한 담보제도를 약정 담보를 보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당권은 약정 담보예요. 합의 없이는 절대 저당 못 잡아요. 질권은 현법이가 아니니까.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 유치권은 합의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게 세상한테 공평하다는 거야.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 담보물권이라는 거. 유치권, 그게 유치권이구나. 공사 비울 때까지 건물 인도 거절하는 공사업자가, 세탁 비울 때까지 세탁물 인도 거절하는 거. 세탁소 주인이, 자동 수리비 줄 때까지 자동 인도 거절하는 거. 카센터 아저씨가 세탁소 사장님이 공사업자가 유치하는 거구나. 그거 유치권이구나. 유치권은 동사한 부동산 모두 성립하고, 유치권은 두 사람이 물건 맡길 때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적 당연히 성립한 법정 담보물권이라는 것. 이것이 공평의 원리에서. 하지만 이 다음에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다.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참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걸 유치권이라 불러요. 이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이 파트는요. 유치권은 자세히 볼 거고, 여러분들이 길에 다니시다 보면 무슨 공사하다 망했는지 공사업자가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써붙인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공사비 안 줘서 건물인도 거절하고 있다는 거 지금요. 이런 데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내 돈 갚을 때까지는. 자, 이런 얘기다. 이게 유치권이다. 이 다음에 의의가 중요해요. 개념 잡는 이런 것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이 다음에 너무너무 재밌게 공부할 것이고, 이제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듣는 얘기죠. 저당권이 모든 이 담보물건의 왕이다. 이렇게 불러, 왕. 많은 담보제도가 있어요. 이 다음에 이제 배우면 양도담보다, 매도담보다, 담보가 등기다, 많은 담보제도가 있어. 그런 것 중에서 많은 담보제도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당권 많이 이름 들어봤잖아요. 근데 저당권은 첫째, 저당권 다 아는 얘기지만 타물권. 저당권 타물권이다. 내 것이 아닌 누구 것에만, 남의 것에만 잡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부동산 저당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불러요. 내가 내 부동산에 저당 잡는 거. 내가 내 부동산 1순위 잡아버렸어. 내가 내 건물에 1번 저당을 잡아버렸어. 내가 내 부동산 저당 잡는 우리 민법은 이 소유자, 내가 내 거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 저당은 우리 민법은 인정치 않는다.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요. 이 저당 제도는 독일 사람이 만든 제도예요. 이 독일 민법을 게르만법이라 부르거든요. 그 게르만법이 전 세계 공헌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부동산 등기를 만들어줬다는 거. 등기제도. 처음 만든 게 독일 민족의 등기부를 만든 건물 등기, 토지 등기부. 두 번째는 저당 제도를 창안했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전 세계 다 쓰고 있어요. 이 독일 민법의 큰 공헌인데 이 저당권은 독일에서는요. 소유자 저당이 있어요. 내가 내 부동산에 저당 잡는 걸 인정해요. 걔들은. 근데 우리는 남의 것에만 낸다. 그래서 부르는 얘기야. 독일은 인정하지 우리 인정 안 한다. 두 번째, 이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이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쌍방 합의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잡히는 저당권은 없어요. 유치권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야.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합의하지 않아도. 그걸 합의로만 성립해요. 약정 담보. 그럼 유치권 성립하려면, 저당을 성립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 채권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 계약.
우리가 은행가 돈 빌린다 칩시다. 원금 1억 원을 이자 얼마 주기라고 언제 갚기로 하자. 이게 채권 계약이에요. 이 채권 계약서 도장 찍어야 돼요. 한 장 쓰고 이어서 은행이 또 하나 뭐 계약 또 꺼내네요. 만약 1억 안 갚으면 이 아파트에 이 토지에 이 건물에 저당 잡아주기로 하자. 채권 계약이 있고 돈 빌리는 계약이 있고 이어서 이 부동산 저당 잡아주기로 하자. 저당 설정 계약이라는 게 저당 설정 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때는 계약서 2장 써야 돼. 2장. 하나 채권 계약서 원금 1억 원을 이제 얼마 주기로 언제 갚기로 하자. 한 장 쓰고 이어서 뭐 하나 더 꺼내네요. 저당 설정 계약서. 여기다 소재 적으래요. 아파트 소재지 목적을 기재한 다음에 저당 잡아주기로 한다. 이 계약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등기소 와서 저당권 등기 나야 돼. 등기 안 나면 성립하지 않죠. 아무리 돈 빌려준 계약 맺고 이 아파트에 저당 잡아주기로 계약이 맺어졌더라도 등기소 와서 그 아파트에 저당권 등기 안 나면 저당은 성립하지 않는 거. 등기하여 성립해요. 이 세 가지 갖춰줘야 돼. 이 세 가지 갖춰줘야지만 성립하는 거다. 이 세 가지 하나 빠지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돈 빌린 계약, 원금 1억 원을 언제 갚기로 하자. 이 채권 계약이 주된 계약이야. 주가 되는 계약이 이게 주된 계약. 이 주된 계약이죠, 이게요. 만일 이 돈 안 갚으면 이 아파트를 경매하기로 하자. 이 저당 설정 계약은요. 이 채권에 딸려 있는 종된 계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저당 설정은 이게 주된 계약이 아니에요. 종된 계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날 배워보면요. 항상 민법은 주된 것이 돈 빌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거나 이것이 취소가 돼버리면 딸려 있는 저당 설정 계약도 함께 무효 취소되는 거예요. 항상 민법은요. 종된 것은 주된 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럼 돈 빌린 채권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해버리면 딸려있는 저당 설정 계약도 함께 종된 거, 주된 거, 운명을 같이 한다. 자동으로 무효 취소되는 거야. 이게 무효 취소되면요. 저당의 대상. 저 대상물은 물론 저 대상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동산이에요. 주로요. 부동산 잡는 담보제도예요. 동산에 예를 들면 기계 한 대, 냉장 세탁기 저당 잡는다는 말은 없어. 동산 담보제도가 아니라 부동산 담보제도인데 다만 주로 부동산이지만 이 동산도 특수한 동산이 불러요. 등기, 이 등록하는 동산. 자동차 등록 원부, 항공기 중장비 등록부, 선박 등기부. 이 동산도 등기 등록하는 동산인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예를 들면 항공기 이런 거 뭘 두고 있어요? 등록 원부라든가 등록부, 선박 등기부, 장작 등록 원부, 장부를 두고 있죠. 이런 데도 저당 잡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특허권이요. 특허권. 예를 들면요. 이런 것도 특허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특허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장부가 있어요. 이 광업권이어서 광물 채취권이요. 이 광업권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광업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원부에 등록돼 있으면 이런 것도 돈 빌려 저당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리 특허권이건 광업권, 어업권이건 그 장부를 두고 있더라. 그 장부에 공장 등록된 기계들도 공장 등록 원부나 장부가 있다면 동산도 무슨 등록부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무슨 원부가 어디 장부가 있다면 이런 데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주로는 부동산이지만 이렇게 특별법에 따라서 저당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꼭 부동산 잡는 건 아니라는 거. 네 번째는 그럼 어느 채권을 저당 잡는 거냐? 저당은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물론 돈 빌려준 데는 소비대체채권이라 불러요. 소비대체채권. 빌려준 돈 이것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당의 대상 채권의 종류에는 물론 돈 빌린 걸 잡지만요. 제한이 없다 그래요. 제한이 없다. 뭐든지. 물론 이제 빌려준 돈을 주로 잡지만 금전 채권이라 불러 좋아요. 금전 채권만 잡는 건 아니다. 채권 종류에 제한이 없다. 모든 채권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빌려준 돈이 아닌 목적물 인도 채권도 또는 따라서 사람이 출연하는 출연 청권도
출연 청구권도 이런 것들도 얘 하나둘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채권은 금액을 환산할 수 있으면 다 정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사회생활 때는 돈 빌려준 걸 주로 잡아요. 하지만 그거는 좀 실생활이고 이론은요. 모든 채권은 목적 인도 채권도 사람이 뭐 연금부에 나오는 거, 그림 그려주는 거, 노래 불러주는 거 이런 출연 채권이야 이런 것도 금액을 환산해서 전압할 수 있다. 저한편 채권 종류는 아무 제한이 없다. 일단 네 마디만 좀 기억해 달라는 거. 나머지들은 우리가 완전 저당권 파트 들어가서 자세히 많이 공부할 거예요. 저당권 특히 저당권의 목적물, 저당의 효력, 특수한 저당, 근저당, 공동저당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이 다음에 자세히 보기로 하는데 일단 개념만 한번 잡아달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바로 저당권이다. 의중심을 보자는 거예요. 기초강의 할 때는.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채권법을 우리 시험법에 10문제 나온 계약법을 또 간단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